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오늘 제 옆에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네요. 뉴페이스 조진혁 두두둥둥둥 등장! 제가 오늘의 내 합류하게 됐는데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매일 뉴스를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선배의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캐주얼한 모습을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저도 이 예진 씨가 네. 어깨 노출하신 거 보니까 이거 YTN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살짝 노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이 뉴스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과거 뉴스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라떼뉴스 여행 떠나볼 텐데요.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 뉴스 함께 보시죠. 1967년 2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디자이너 메리 퀀트가 만든 미니스커트를 세상에 공개하는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퀀트는 관습을 벗어나 자유분방한 의상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 유명했는데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는 미니스커트가 등장했을 때 도덕성을 잘라낸 옷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디자인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스커트는 세상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젊음과 경쾌함, 발랄함의 상징이 됐죠. 저는 근데 이 미니스커트 하면 우리나라의 그 윤복희 씨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1967년 1월 6일 가수 윤복희 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며 미니스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몇 개월 뒤에 패션쇼에서 미니스커트를 선보였고 앨범 자켓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찍기도 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선구자. 미니스커트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파이어니어. 그러니까요. 개척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는 게 금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1972년 유신 정권 시대가 막을 올린 뒤 1973년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경범죄를 개정했는데요. 귀를 덮는 머리와 무릎이 17cm보다 짧은 미니스커트는 퇴폐 문화라며 정부에서 막았고 경찰이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 가위와 자를 들고 청년들을 잡아들여 긴 머리를 잘랐는데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은 경찰서로 끌려가 치마를 압수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90년으로 떠나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이 명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 지도자인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인데요. 1990년 2월 11일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투옥된 지 28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받아들였고 흑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것을 본 뒤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게 됐는데요. 민주화 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1964년 투옥을 시작했습니다. 만델라가 남아공의 독립운동가였네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겠죠. 네. 국제 여론을 등에 업고 흑인 인권 운동의 승리를 이끈 만델라. 그의 석방을 도운 건 드클레르 남아공 대통령이었는데요. 같은 해 7월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 만델라가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백인 정부와 협상을 벌여 350년에 걸친 인종 분규를 종식시킵니다. 이 공로로 1993년 드클레르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 5월 남아공 최초의 흑인 참여 자유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다인종 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늘에는요, 1951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발생, 1963년에는 예총회관 건립 기념 공연이 있었고요. 1964년에는 미국의 북베트남 병참기지 공습, 1998년 첫 서양식 교회 건물, 약현성당 화재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2월 12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기상! 왜군이 침략했다! 1593년 2월 12일 새벽, 일본군 3만 명이 행주산성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2,300명뿐이었고 무기도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전투는 사실상 조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행주산성에서 침략을 받던 조선군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 안에 살던 백성들이 나선 건데요.
안악들은 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고 조선군은 일본에 맞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권율 장군은 군부대를 이끌었고 백성들이 함께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300여 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일본 3만 대군에 대적했던 조선군. 하지만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기에 끝내 행주대첩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85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85년 2월 12일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전국 92개 선거구 12,91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1985년 2월 12일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정수는 276명으로 11대 총선과 같았습니다. 선거제도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실시했는데요. 184명의 지역구, 92명이 전국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법은 변화 없이 유지됐고 지역구 의석에서 1위를 한 정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독식했습니다. 이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84.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요, 총선 가운데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현재까지 이 기록을 깨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80%가 넘는 투표율이라 이거 정말 대단한데 그렇죠. 이 기록을 좀 하루빨리 좀 깨야 할 텐데 맞아요. 이게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좀 낮아서 우리가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맞아요. 선거 결과 신민당은 전국 합산 29.3%의 지지율로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을 얻어 총 67석으로 제1야당으로 등극하는 건 물론 서울 및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서 민정당과 호각을 다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민정당은 27.3%에 그친 반면 신민당은 43.9%의 득표율을 올렸는데요. 중선거구제라서 호각이었지 만약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면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대거 신민당이 싹쓸이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늘 1818년 칠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2010년 동계올림픽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막, 2012년 영국 가수 아델이 제54회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월 13일 뉴스를 만나보겠습니다. (1989년 2월 13일) 오후 여의도 광장에 민중가요인 광야에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99개 군에서 2만 5천여 명의 농민과 학생이 모여 농민대회를 열었는데요. 그들은 수세 폐지 및 고추 전량 수매 쟁취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농민들이 적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다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수세가 뭔가요? 수세, 그러니까 물세인 건데 수세는 1917년 일제가 우리 농민들에게 본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돈이나 곡식을 지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일제의 잔재가 남아서 1980년대까지 농민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네. 1989년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의 수세 폐지 싸움은 이듬해 강진, 함평, 장흥, 나주 등으로 번지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세 투쟁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후 농민들은 생존권 투쟁에 앞장섰고 결국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조를 농어촌 공사에 통폐합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66년으로 떠나봅니다. 1910년 조선 왕조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후에도 50여 년간 영욕의 현대사를 경험한 왕비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황제 순종의 계비 순정효황후인데요. 73세의 일기로 승하한 순종의 비인 순정효황후의 국정이 1966년 2월 13일 운명한 지 열 하루 만에 거행됐습니다. 순정효황후는 1906년 순종의 계비로 들어왔고 1910년 강제병합 후 순종의 지위가 이왕으로 격화되면서 순정효황후도 이왕비가 됐는데요. 대한제국 멸망 후에 창덕궁 대조전에 주로 머물렀으며 1926년 4월 순종이 승하하자
창덕궁 낙선제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궁궐을 떠났다가 휴전협정 이후 환궁하려고 했지만 조선 왕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승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릉 수인제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황후. 그 글자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결국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 시대 자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친일파의 딸이었다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부모님이니까 순정 효왕후도 뭐라고 말은 못했겠지만 죽는 날까지 많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제국 시대가 사라지면서 일본이 침략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잖아요. 사실 시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녀는 조선의 멸망과 해방, 한국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켜보고 1966년 운명한 뒤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유릉에 순종과 함께 합장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있었던 과거의 또 다른 사건들로는요. 1951년 지평리 전투 시작, 1960년 프랑스 원자폭탄 실험 성공,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2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로 지정, 2018년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 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우리나라의 첫 특급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5.16 1주년을 기념해 만든 특급 열차 재건호는 인천 공착장에서 만든 순수 국산차로 당시에 가장 빠른 특급 열차였습니다. 1962년 서울역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첫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전 좌석 매진 기록을 세우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호가 탄생한 지 1년이 되는 1963년 2월 14일 오후 1시 46분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급행열차 재건호가 안양역 구내로 들어오던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건호의 기관차가 뒤집히고 열차 9량이 탈선했는데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1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국민을 실어 나르던 재건호는 결국 운행 개시 7년 만인 1969년 운행이 종료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1910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매년 2월 14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112년 전인 1910년 2월 14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중국 위순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날입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인데요. 안중근 의사는 1907년에는 연해주로 건너가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09년 뜻을 같이 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넷째 손가락 1000마디를 끊고 독립운동을 맹세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해 10월에 초대 통감을 지내며 조선 침략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저격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히고 마는데요. 중국의 리순 감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는 취조를 받을 때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중에서 시간을 보낸 뒤 그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 과거의 오늘에는요. 1936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1970년 납북 칼기 승객 귀환, 1992년 제7기동 군단 7군 단장 전용 헬기 추락 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월 15일로 떠나보겠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공간은 고작해야 세종문화회관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 기슭에 예술의 전당을 짓기 시작했고 1988년 2월 15일 국내 최초의 종합예술센터인 예술의 전당, 음악당과 서예관이 개관했습니다.
이날 예술의 전당이 1단계 공사를 마쳤고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각계 인사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는데요. 이어서 1990년 한가람 미술관과 예술자료관을 개관했으며 마지막으로 1993년 오페라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관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대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문화예술의 본진답게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며 상시 공연을 하는데요. 국립국악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도 여기서 자주 공연을 하고 있어서 공연장의 활용도는 정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역사를 살펴볼까요? 196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2월 15일 콩코드 여객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콩코드 여객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인데요. 이날 시험 비행을 위해 프랑스의 툴루즈 공항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됐고 가늘고 긴 삼각 날개와 4개의 엔진을 지닌 콩코드. 보름 뒤 28분 동안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7년 뒤인 1976년 상업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콩코드 비행기가 실패작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최초로 뭔가 나오면 그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맞아요. 그 후에 단점도 보완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뭐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혹시 콩코드 여객기는 아직도 운항 중인가요? 콩코드 여객기는 27년 동안 유럽의 런던 히드로 공항과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사이를 정기 운항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6일 마지막 비행을 한 후에 콩코드 여객기는 공식 운항을 종료했는데요. 3시간 만에 뉴욕과 런던을 오가는 등 음속의 2배였던 콩코드 여객기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여객기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늘에는요, 1946년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 애니악의 등장, 1975년 긴급조치 145 위반 구속자 석방이 있었고요. 같은 해 동해에서 해군의 50톤급 북한 괴뢰 무장 간첩선의 격침, 2013년 러시아 우랄 산맥의 운석 낙하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월 16일로 가볼까요? 너무 참 애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 듣고 바로 그냥 숨이 차도록 이렇게 뛰어내려왔습니다. 가톨릭 최초의 한국인 추기경이자 제11대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 12분 향년 86세의 나이로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됐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이후 5달 만에 고맙다는 말로 생애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는데요. 생전의 뜻에 따라 각막을 떼내 기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시신은 병원 장례식장을 거치지 않은 채 명동 성당으로 운구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시신이 운구될 때 이 성당 앞에 많은 시민과 신도가 나와서 고인을 추모했던 장면, 그 장면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네, 김수환 추기경은 5.16 군사정변 직후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부터 21세기까지 꾸준하게 정치와 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냈으며 민주화 운동, 빈민구제에 앞장서는 등 천주교의 사회 참여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1969년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됨으로써 한국 최초이자 당시로서는 전 세계 최연소인 47세의 추기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58년으로 떠나봅니다. 1958년 2월 16일 대한국민항공 KNA 소속 여객기 창랑호가 납북됐습니다. 창랑호는 승객과 승무원 등 34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중 평택상공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안남도 순안국제공항에 강제 착륙했는데요. 특히 승객 중에는 창랑호 기장인 홉스 등 미국인 2명과 독일인인 요한 리트히스 부부 등 외국인 4명이 포함돼 있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이 승객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일부러 도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납치하고 뭐 그랬던 상황 같네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만큼 그렇죠. 또 당시에는 한국 전쟁도 발발을 했고 휴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더 도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벌써 몇 번째 북한의 납치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언론기관을 통해 대한국민항공사가 자신의 의지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거짓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월 22일 국회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행하고 유엔군에 참가한 16개국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를 받은 유엔군은 2월 24일에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 대표가 승객과 승무원, 기체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했는데요. 그나저나 사람들은 무사히 돌아왔겠죠? 그게 돌아오긴 왔는데 네. 참 북한 측은 창랑호에 탑승한 모든 인원에 대해 납치 기간 동안 세뇌를 했으며 이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탑승자들에게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3월 6일 납치범으로 보이는 7명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총 26명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끝내 여객기 창랑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세뇌부터 고문까지 정말 이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객기 창랑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마도 뺏어갔으니까 다시 개조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늘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으로는요. 1934년 오스트리아 내전 종결, 1971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됐고요. 1996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12.12 사태 및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판결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월 17일로 떠나보겠습니다. 1960년 2월 17일 김포국제공항 종합청사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조용순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국제공항 종합청사 준공식이 거행된 건데요.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공항인 김포 비행장에 현대식 종합청사가 건설되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는 작년 2월에 착공해서 부흥비 3억 원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국제공항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청사는 최신식의 3층 건물로 지어졌고 내부는 대리석으로 장식됐습니다. 통신시설과 난방, 조명 등의 현대식 설비도 갖춰졌는데요. 김포국제공항이 60년에 생긴 거였군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네, 근데 혹시 김포국제공항에 처음 자리 잡은 항공사는 어떤 곳이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당시에 국내 최초의 항공사인 대한국민항공을 비롯해서 각국의 항공사들이 이곳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큰 항공사가 들어온 셈이네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김포국제공항에 다양한 비행기들이 좀 다녀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콩코드 여객기도 이곳에 잠시 다녀가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미군 군사용 전투기 토킹버드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1942년 개설돼 처음에는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의 훈련장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이곳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 아래 들어가 미공군이 사용하는 군용 비행장으로서 그 기능이 유지됨과 동시에 195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김포공항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1954년 이래 국제공항으로 사용하던 여의도 비행장을 1958년 김포공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에 대통령령에 의해 김포공항은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됩니다. 김포국제공항이 원래 유엔 사령부 소속의 그 군용 비행장이었군요. 그러니까요. 1960년 김포국제공항 준공식을 치른 이후에 1961년 김포공항 관리권이 우리나라에 이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7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7년 2월 17일 제57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SF 로맨틱 코미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로 특별상인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받았는데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자신이 사이보그라고 믿는 망상증 소녀와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 초반부터 각국 평론가와 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받은 알프레드 바우어상은
독일 표현주의 기법을 정착시킨 촬영 감독의 이름을 딴 특별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영화가 국제적으로 사랑을 받기 시작했나 봐요. 네, 맞아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도 독특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가 정확히 구축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 작품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너나 잘하세요 같은 금자씨 그 영화가 있잖아요. 설마 이거 그분 따라하신 거 아니죠? 아, 빨리 너나 잘하세요. 똑같지 않았어요?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 김기덕과 함께 대한민국 충무로 르네상스를 일으켜 한국 영화의 수준을 발전시킨 박찬욱 감독. 그는 1992년 이승철을 주연으로 한 다른 해가 꾸는 꿈으로 감독 데뷔를 했는데요. 흥행에 실패하지만 박찬욱이라는 이름을 알리기에는 성공. 두 번째 작품은 3인조로 대중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작품에서 드러난 남다른 개성으로 인해 일부 영화광에게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작품이 호평을 받으면서 단숨에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후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 박쥐 같은 영화를 탄생시키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고 2017년 5월 3일 제5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아가씨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과거의 오늘에는 1450년 조선 4대 왕 세종대왕의 타계,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확정이 있었고요. 1965년 한일 외상회담, 1966년 프랑스의 과학위성 발사 성공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유튜브 사진관에서 다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습니다. 네. 야. 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띄죠? 어머, 잠깐 이거 가위바위보? 어떤 컨셉이에요 이거는? 약간 아니, 소개 인사 좀 해주시죠. 아, 기수행님 그리고 소영이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YTN의 귀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진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진혁이요? 네, 귀디. 귀가 커서 제가 귀드래곤이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귀도 움직이고, 네, 그래서 귀디라고 걸리고 있습니다. 야, 아니 난 홍콩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잖아. 너무 잘생기신 그 훈남 배우 느낌. 네, 오. 이세창 씨도 느낌도 있고. 이세창 씨. 네, 정말 예전에 들어봤어요. 오, 네. 있다. 오 진짜다. 선이 굵네. 아니, 사실 조진영 아나운서랑 저는 매일 보는 사이예요. 아, 그렇죠. 아, 매일. 그 한라산 오빠 아니야? 아, 그러네. 어쩐지 얼굴이 도라도랑처럼 생겼더라. 약간 그 느낌이 좀 없잖아 있네. 잠깐만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조 씨잖아요, 둘 다. 오 그렇네. 남매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일로 만난 사이인데, 저도 처음에 같은 조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세조자하고 아침조자인가요? 아, 그렇죠. 아는 게 거기까지. 비슷하다. 저도 새 키우거든요. 새 키워요? 아, 진짜로, 예. 야, 그럼 두 분이 만나면 안 되겠다. 조조 커플 되는 거잖아. 그치. 아침에만 데이트할 수 있는. 데이트라뇨. 그런 선배와 저의 사이에는 그런 단어가 용납되지 못해요. 저희 철저하게 일로 만난 네. 사이고요. 예. 날마다 봐서 그래도 호흡은 잘 통하잖아요. 근데 호흡은 잘 통하지만 환상은 많이 깨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새로운 멤버와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유튜브 사진관 주제는 뭔지 우리 멋지게 조진영 아나운서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그야말로 추억의 라떼 향을 찡하게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학창 시절 늦은 밤, 이것에 열중했던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저요. 뭐죠? 학창 시절 늦은 밤. 당연히 공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밤에. 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느끼셨구나. 눈이 나. 저는 그 늦은 밤 남친과 통화 그건 일단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저는 뭐 또 정답을 알 것 같아서. 제가 제가 또 뭔가요? DJ면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네. 그러니까 학창시절 늦은 밤, 추억을 담은
바로 그 라디오. 라디오 아닙니까? 라디오 맞습니다. DJ. 라디오였구나. 자, 오늘의 유튜브 사진관 주제는 바로 라디오의 역사인데요. TV보다 먼저 탄생해서 지금까지도 오래오래 사랑받고 있는 방송 매체죠. 네죠. 자, 오늘 뉴스와 함께 라디오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사이트. 컴퓨터도 막 들고 다닐 거야. 거기서 편지도 쓰고 라디오도 보고. 어메, 라디오를 본다고? 보겠지. 미랜데. 80년대 학창시절 그 추억이 가득한 영화 써니의 한 장면이죠. 그렇죠. 옛날엔 진짜 라디오에 저렇게 사연도 막 보내고 혹시 내 사연이 막 채택되진 않았을까 하면서 맘 졸이면서 막 밤늦게 이불 덮고 막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날들을 보내는 소녀들에게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조덕배가 노래하는 꿈에. 너무 저는 재밌다. 지금까지 방송을 스포츠 방송도 해보고 네. 사실 여러 가지 했는데 라디오를 못 해봤거든요. 아. 그 정말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진짜로. 예. 이 목소리로 라디오 들으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몇 시간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해야 돼요. 아, 약간 잘 자요? 울리는 듯한 목소리. 예. 주무세요? 잘 자요 한번 해주시죠. 안 돼요. 이거 욕 얼마나 먹으려고. 선배님 또 라디오에 또 이제 깊은 또 연관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라디오를 맞아요. 2012년도에 저도 이제 KBS에서 미스터 라디오라고 맞아요. 그걸 1년 동안 이제 DJ를 했었죠. 워낙 유명한 DJ를 딱 라디오였으니까. 해가지고 청취율도 착 오르고 했는데 청취율로 올리고 났더니 저를 자르더라고요. KBS 정말 감사해요. 청취율을 6배로 올렸거든요. 6배요? 와. 잘렸어요. 이제 뭐 10배 못 올려서 그런가 봐. 그래. 조금 모자랐다. 이제 또 YTN에서 또 라디오 또 메인 MC가 아마 DJ가 못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 라디오는요, 무선통신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현재는 무선통신을 포함해서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는 기기를 가리키는 말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라디오 방송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은 KBS의 전신인 1927년 서울 정동에 세워진 경성방송국. 이때부터 조선의 최초의 라디오 정규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와, 1920년대에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놀랍다. 야, 그런데 저 때는 일제 강점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경성방송국에서는 지금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요. 1940년대 들어서면서 라디오는 일제의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제 강점기에 등장한 경성방송은 식민 통치와 대륙 침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했다. 동시에 새로운 문명인 라디오는 조선 민중에게 근대적 대중매체로서 각인되었다. 당시에도 방송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1942년 멀고 먼 땅 미국에서부터 아주 역사적인 라디오 방송이 전해지게 됩니다. 1942년 개성송신소에서 근무하던 우리 기술인들은 삶을 뒤바꿀 운명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파 라디오를 듣던 성기석은 우연히 한 방송 주파수를 듣게 되는데요. 방송의 음성은 한국어였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죠. 저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 하신 네. 거구나. 벼랑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방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하고. 이야. 당시 미국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선전 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한국어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야, 이거 신기한데요. 1940년대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어 방송이 전해졌다는 게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치면요, 그야말로 라디오가 SNS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뭐 SNS 하나 올리면 이렇게 멀리 퍼지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당시 미국은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소리라는 특수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독일 나치 아래 고통받던 유럽인들과 또 일제 침략으로 고통받는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40여 개 언어로 방송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자유의 종은 울린다라는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바로 앞서 보셨듯이 이승만 박사가 출연해서 연설을 하게 된 거죠. 이야, 라디오는 정말 소중한 거였네요. 그러네요. 우리 독립의 앞장선 그 어떻게 보면 문물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광복 이후에 라디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1950년대로 떠나보시죠. HLKA를 찾아서 이곳은 여러분 가정의 그날그날의 신속한 보도와 더불어 음악과 극 등 교양과 오락을 겸해서 즐거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 HLKA 서울방송국입니다. 야. 지금 이 제1스타디오에서는 노래와 경음악이 한창입니다. 아, 저 때부터 라디오에서 음악, 교양, 오락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거네요. 아니 56년이면 TV 방송도 시작했던 시기인데 아무래도 그 가정마다 TV가 없었을 테니까 서민들에게는 라디오가 더 친숙한 매체였을 거예요. 네. TV는 이제 조금 부유한 집에만 있었던 그럼요. 시절이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동네에 하나. 맞아. 이 조정실에서는 방송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정판으로 잘 조절해서 연희와 수원의 송신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방송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현안의 2부 방송계를 실시해서 더욱 건강하고 명랑한 방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방금 영상에서도 HLKA라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 라디오 듣다 보면 뭐 HLSQ, 맞아요. 뭐 FM, AM 뭐 이렇게 107.7 메가헤르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뭔지 궁금해서 뭐의 줄임말인 건지 아니면 그런 회사가 있는 건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마 많은 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부호인가라면서. 부어 따따따따따따. 멋질 때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바로 콜사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방송국을 구별하는 호출부호로 중복되지 않는 일련의 문자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947년에 국제통신회의를 통해서 HL이라는 그 공식 호출부호를 할당받았고요. 한국의 고유부호 HL의 뒤에 방송국의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콜사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국제전화를 걸 때 앞에 막 우리는 8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82. 뭐 82, 뭐야, 82로 시작하고 플러스 전화번호. 문자 빼고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그것처럼. 맞아요. 번호구나, 국가번호. 그렇네. 모스부호 같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HLKA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 현재의 그러니까 아까 기수 씨에게 아픔을 줬던 KBS. 뜻이. 저는 KBS 2였어요. 원이거든요. 예. 바로 KBS의 콜사인이고요. 참고로 YTN 콜사인도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HLQV입니다. 네. 야, 적어놔야겠다. 이것도 오늘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몸을 담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네요. 네. 이거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네. 지금 알게 뭐라고요? 됐죠. QV. 아는 척해. 사람이 너무 솔직하네. 아이, 대본이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쓰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적혀 있나요? 넘어가 주세요. 아니 오늘 처음 애드립 친 건데 지금 아예 그거 없는 건데. 그 대사 적고예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 배워가는 저 제가 귀가 빨개지거든요. 지금 더 놀리시면 쉬었다 가야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아직 TV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라디오로 듣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맞아요. 맞아. 드라마를 라디오로 들었다고요? 못 들었어요? 그걸 몰랐어? 저는 처음 듣는데? 나도 처음 듣네. 아니, 처음 듣는 거 맞으세요? 무슨 소리야, 나 DJ시잖아요. 아니,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막 라디오 드라마에서 라디오 드라마 그 말소리도 막 이런 소리 나오면서 장군님 막 이러면서 봐봐요. 이거 못 믿겠어. 봐봐, 빨리 봐봐. 한번 보자고요.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연속극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특히 56년에 방송된 청실홍실 이후 연속극이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가운데 성우들이 새로운 인기 스타로 떠올랐다. 아니 하긴 라디오가 발전하면서 성우분들이 되게 주목받았을 것 같아요. 목소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양한 대중가요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라디오 드라마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 지금 저렇게 효과음들을 입히는 거구나. 네. 아까 얘기 전에 내 말소리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히히히 하는 거. 예. 이런 라디오 방송의 인기에 힘입어서요. 라디오 수신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리고 50년대 후반에는 국내 기술로 라디오 수신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야, 자랑스럽다. 그렇죠. 최초의 국산 라디오. 나날이 향상 발전돼가는 우리나라 방송문학 활동을 뒷받침해서 처음으로 국산 라디오 제조 공장이 부산에 건설되고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라디오가 나타났습니다. 민족 자본 8억 원과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발족한 금성사에서는 앞으로 월간 6,000대의 라디오를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송시설 강화와 더불어 우리 손으로 라디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와, 근데 모양도 되게 최초의 라디오 치고 되게 세련됐다. 요즘엔 저런 걸 오히려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선생님이야, 선배님. 너 왜 그래? 아니, 저거 어렸을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잖아. 저 없어요. 선배님 있잖아요, 저 라디오. 진짜 죽겠네. 아니, 이 1980년대에는 아이디어 넘치는 라디오가 등장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라디오죠? 뭐야? 모자인데? 현대생 화래별 얀소형 라디오 수신기도 고안했습니다. 아, 저게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저게 1980년대 땡팟인 거예요. 아, 그러네. 아니, 선이 아이디어. 연결돼 있어.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이어폰을 꽂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와, 진짜 신박하다. 야, 전달력 진짜 좋았겠다. 야, 그리고 라떼는 말이죠. 이걸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기 뭐하지만 집에 좀 부유한 집에는 다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세트가 있어야 돼. 전축. 전축? 전축 몰라요? 아, 전축. 그거 그 옛날 영화에서 봤는데 선배님 집에 있으셨구나. 그게 이제 저도 그 할머니 집에서 봤는데. 어떤 거냐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맨 밑에 맞아, 4단으로 돼 맞아. 있어요. 4단으로. 저 집에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약간 신세대야. 그쵸. 이거는 CD도 들어가고 이런 거면은 너무 요즘 거야. 저희 집에 그 오디오 세트 살 때 저거 오고 맨 위에는 CD 넣고 아래 뭐 라디오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니 맨 위에 CD를 왜 넣어? 맨 위에는 역시 LP판을 내야지. 그럼 거기서 종이에서 딱 빼가지고 싹 한 바퀴 돌려가지고 후 불어준 다음에 딱 꽂고 지지지 그러면 왜 날 그리는 걸까? 이 노래는 익숙하다. 모습 보이지 않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맞아. 이선이 제일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을 그리며 정리 좀 할게요. 저 진행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라디오 보급이 이루어지자 여러 라디오 방송국이 잇따라 개국하면서 라디오 시대의 황금기가 시작됐습니다.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본격적인 상업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라디오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이다. 수도 서울에 처음으로 민간 상업방송국이 탄생했습니다. HLKV 문화방송국은 지난 2일 시민회관에서 개국식을 거행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민간 방송으로 등장한 동아방송국이 지난 4월 25일 아침 5시 30분을 기해서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날 첫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은 책임 있는 민간 방송으로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날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1960년대에는 특별한 캠페인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뭐지? 한번 보실까요? 농촌의 라디오 배포. 정부에서는 메마른 농어촌의 문화 향상을 위해 라디오를 보내자는 운동을 전국에 걸쳐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농어촌에 라디오를 사서 보내주는 그런 건가 봐요. 네네.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런 문물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근데 저런 예전에 캠페인이 그랬죠.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메산 골이나 외로운 섬에 많은 사랑의 선물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에 호응해서 각계에서는 신문사나 방송국을 통해 많은 라디오를 전해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15,000대를 모집할 계획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결의의 따뜻한 성의로 보내진 라디오를 받아들인 농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저 지금 깎아머리 친구가 너무 좋아하네. 야, 그러니까요. 진짜 그 검정고무신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라디오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가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했는데요. 라디오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1970년대에는 이런 대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대회? 제3회 라디오 조립경연대회 실황입니다.
라디오를 조립대회? 조립하는 거죠. 예, 저걸 다 분해해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직접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건가 봐요. 방법으로 과학기술 교육과 전자기술의 생활화를 위해 국립과학관이 한국정밀기기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경연대회에는 전국의 초, 중고등학생과 일반 희망자 등 모두 210명이 참가해서 저마다의 기능을 겨루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80년대에도 저기 라디오 조립하는 그걸 이제 팔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느낌으로 해가지고 납땜도 하고 이렇게 조립하면서 진짜요? 하는 걸 해봤다야. 이게 얼마나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우리 돌림당할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지금으로 치면 이게 코딩 대회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저 어렸을 때는 과학상자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건가 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80년대에는요, TV 보급이 사실 또 빠르게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라디오 매체가 잠시 위기론에 처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가 뭔지 아세요? 내 차 마이카. 시대? 그렇죠. 내 차를 끌고 다니는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운전자들로 인해서 이 라디오 청취율이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별밤 같은 그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이게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제 때는 이문세 씨가 별밤지기라고 DJ였어요. 하잖아요. 그쵸? 별밤지기. 아니 그럼 이문세 선배님 그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 와. 뚱뚱뚱뚱뚱뚱 너무 신났어. 막 그게 있거든요. 우리 연장자 이제 한참 행복하셨으니까 네, 이제 다시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 네, 그러니까.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서 아니 저 때는 뭐 텐텐클럽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막 이런 거 몰래 이어폰 끼고 공부하면서 공부한 척 이렇게 머리 내린 다음에 그럼 안 보이거든.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근데 나 혼자 웃어. 왜 내려? 선생님 졸려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죠. 이게 사실 너무 재밌으니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친척 형이나 친척 누나한테 야, 나 오늘 그거 못 들으니까 너 오늘 그거 녹음해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녹음을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전축 있죠. 전축 같은 거 아니면 그 더블 데크라고 해가지고 그 라디오인데 큰데 두 개가 되는 게 있어요. 맞아. 그럼 라디오가 딱 할 때 그 두 개를 딱 버튼을 한 빨간 거 번에 눌러야 돼. 플레이랑 빨간 거 한 번에 눌러야 돼. 플레이만 누르면 계속 돌아가지. 그 두 개를 동시에 딱 누르면 그때부터 녹음이 되는데 엄마가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사준 민병철 어학원 TV 영어가 안 들리고 이문세 아저씨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돼 있었죠.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법 테이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 아니 뭐 그때는 약간 공테이프보다 그걸 더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날로그의 상징이던 라디오의 매력이었지만 뭐 살짝 불편함이 있기는 했죠. 자,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디오도 조금씩 디지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위에 놓인 작은 기기는 라디오 전파를 잡아 컴퓨터로 듣게 해주는 컴퓨터 라디오입니다. 컴퓨터 라디오요? 보통 라디오와 다른 점은 아날로그로 방송되는 일반 방송을 손쉽게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즉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송 내용을 녹음해 MP3나 웨이브 등의 디지털 파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와. 영어 회화 등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MP3 플레이어 등으로 다시 듣게 해줘 다른 디지털 제품까지 더 쓸모있게 해줍니다. 저 때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었을 거예요. 예, 저 때 저걸 선물 받아가지고 컴퓨터가 없었는데 컴퓨터를 사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야, 저는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정말. 저렇게 수신기 저거를? 수신기는 저 처음 봐요.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 믿어주시는데. 참 믿어주는데. 아니 너무 좋아서. 새로운 또 다른 영화 동감처럼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죠. 맞아요. 또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너네들도 나중에 흰머리 하고 한다고. 라디오만큼은 이러한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디지털 시대에 맞게 라디오를 갖다가 자유롭게 PC상에서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본격 디지털 방송 개시가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컴퓨터 매니아들은 이미 나만의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마음껏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기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팟캐스트라는 서비스가 이때 등장한 겁니다. 자, 그야말로 라디오의 개인 방송 시대가 열린 거죠. 네. 플랫폼 경제와 구독 서비스의 개념이 더해져서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양질의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팟캐스트도 정말 재밌는 방송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 감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다. 그게 진짜 너무 매력 있어요. 맞아요. 누군가가 나한테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이문세 씨가 그랬거든.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밖에 달은 빛나고 있는데. 저희는 멋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부릅니다. 구속. 막 이런 거. 근데 구속! 나를 구속해줘요. 진짜 그냥. 맞아. 그때 당시에 막 뭔가 젖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그때의 그 레트로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뭐 라떼 세대든지 아니면 또 MZ 세대든지 MG 세대인가요, 요즘? MG 세대. MG 세대잖아요. Z라고 하는 자체가 옛날 사람. 무슨 소리예요. 나 20대인 줄 아는 사람들이. MG 세대들도 그렇죠. 다 좋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그 레트로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옛날 그 디자인을 사서 집에 인테리어로 놓고 하시는 분들 아니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레트로 제품들이 더 비싼 거 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 정말? 옛날 게 다 이제 지금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야. 맞아. 아까 그 어르신 다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날 다시 모이신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인데? 정확히 똑같은 옷이죠. 온 동네가 라디오 50 연속극에 년에 방송된 울고 웃던 청실, 시절도 홍실 있었지만 이후 연속극 이제는 라디오 수신기를 몇 대씩 가진 가정을 찾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사연들에 공감하기도 하고 뭐 나하고 뭐 감정이입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추억이. 일반 가정의 라디오 전용 수신기 보유율은 급감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4.6%에 그치는 등 최근 5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차량용 오디오로 라디오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디오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이 녹아있는 특별한 수신기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 갖고 싶다. 복고풍 디자인의 제품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블루투스 스피커 겸용의 다기능 제품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음악, 뭐 이런 음악에 지친 분들이 다시 이제 또 다른 좀 편안한 서비스가 없나라고 돌아봤을 때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있는 라디오를 찾는 거죠. 내년부터는 재난방송 수신용으로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FM 라디오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면서 사실상 1인 1라디오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저 라디오만의 저런 감성. 내 손 안의 친구, 라디오를 다시 찾는 사람들. 디지털 시대의 역설입니다. 자, 이번 유튜브 사진과 라디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 라디오 사실 옛날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수 씨께서 정말 증인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오. 전래동화 듣는 느낌처럼. 그렇죠. 네. 맞아요. 성함이 조진다. 조진? 조진혁 씨. 네. 맞아요. 자,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추억 여행 또 힐링 되셨을 것 같은데요. 라디오는 100년 가까이 사랑받아왔습니다. 시대별 모습은 변했지만 라디오가 주는 낭만과 추억 또 유용한 정보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될 라디오의 전성시대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들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유튜브 사진관이 언제까지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안녕.
자, 오늘 유튜브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다른 사람 다 좋은데 병기도 씨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립니다. 베이로가 부릅니다.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조심해요. 내가 갈까? 사실 저희는 매일 뉴스를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선배의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캐주얼한 모습을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 저도 이 예진 씨가 이 네. 어깨 노출하신 거 보니까 이거 YTN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살짝 노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HL 알게 뭐라고요? QV. 아는 척해, 아는 척해. 사람이 너무 솔직하네. 아이, 대본이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쓰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적혀 있나요? 오늘 대사 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새로운 사실 하나 배워가는 아, 저 귀가 귀가 빨개지거든요. 예, 지금- 더 놀리시면 쉬었다 가야죠.